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식량 위기라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발 식량 위기가 최소한 3년은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식량난이라는 게 진짜 먼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상기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온갖 국제적 사건들 때문에 우리 식탁 앞까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한두봉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걱정되는 소식이 새로 들어왔던데 인도가 122년 만에 폭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나마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뭐 지난해부터 온갖 이상기후 때문에 식량난 때문에 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인도까지 이상기후로 혹시라도 뭐 밀수확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의 올해 폭염 상황은 3월달 기온이 1901년 이래로 가장 높은 기온을 지금 기록했습니다. 1901년 이래로.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그 수출하던 수출량이 한 30%, 25 내지 30%, 그러니까 수출량을 인도가 대체하려고 그러는데 인도가 곡물 생산을 세계 2위입니다. 인도도 굉장히 개도국이니까 이 기회에 우리도 시장을 넓혀야겠다. 그런데 이렇게 폭염으로 지금 외신에서 예측한 것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수확량이 한 10%에서부터 50%의 단위당 수확량이 줄을 수가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선 인도가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 14억 인구를 식량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기근을 갖다 해결하는 것도 전체 세계 식량 수급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원래 이게 식량 위기라는 게 갑자기 올해 생긴 게 아니라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이상기후가 계속됐고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 파종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시장에서의 비중을 볼 때 이것도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전쟁이 그렇죠. 지금 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시장의 30%의 수출량을 담당하고 옥수수의 한 15%를 담당하고 해바라기 씨의 한 6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작물에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밀 수출량이 줄어드니까 다른 나라에서 콩 재배하거나 쌀 재배하거나 다른 기타 귀리를 재배하던 것이 밀로 작목 전환이 되다 보니까 다른 작목의 가격도 올라간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것이 올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올해 수확량의 한 30%를 수확을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주요 수출 품목인데 창고에 저장돼 있고 이것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 러시아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전쟁을 일어나면서 흑해를 봉쇄한 겁니다. 가장 먼저 그 나라의 목줄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수출을 하려다 보면 철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철도망은 러시아 철도망이기 때문에 그 유럽 철도망이랑 선로가 좀 작습니다. 그래갖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유럽 철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곡물을 다시 이렇게 내려갖고 다시 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곡물 창고에 있더라도 수출을 못하고 또 러시아는 이것을 알고 철도를 갖다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철도망을 파괴 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그 수출량이 거의 50% 이상을 수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근병에 있는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남미, 아시아까지 그 식량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파종을 못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올해 밀수확은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대로라면 물류망이나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다 파괴를 해놓으면 이게 뭐 철도망 같은 걸 다시 복구하는 데는 분명히 뭐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수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라면 이번에 생긴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난이
그냥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뭐 심지어 3, 4년 이상 계속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발 식량 위기가 최소한 3년은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반도체나 같은 것은 굉장히 소품목이고 곡물이라는 건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곡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회 간접 자본이 확충되어야 되겠고 창고도 엘리베이터가 확충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를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곡물 엘리베이터가 다 파괴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복구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동부 지역에 있어서는 트랙터가 굉장히 큰 농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트랙터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몇 억씩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다 뜯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러한 부품을 다 뜯어가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농작물이 주 산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민에 대해서 식량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종을 권장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탄복을 입고 정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방탄복을 입고 네네, 농사를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언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식량 위기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네. 최악의 위기다. 그러면 이런 어떻게 식품 물가나 이런 것들 타격을 받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인접 국가들인 유럽이나 이렇게 네네. 아프리카 이쪽 중심으로 진행될 건지 아니면 세계 전체를 타격하는 건지 이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저는 세계 전체를 타격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수출량의 30%를 차지하고 해바라기 씨는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의 물량이 그 수출량이 못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곡물의 80%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거에 80%는 외산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식용으로 먹는 거 외에 사료 곡물을 갖다 사료를 줘 갖고 육류를 갖다 소비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전 세계로 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나라는 인구가 14억 5천억 명이기 때문에 그 중국은 식량 안보가 국가 제1의 국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국경이 봉쇄되니까 작년에 세계에서 거의 모든 곡물을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곡물 수입량이 중국의 곡물 수입량이 작년에 3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흔히 말하자면 사재기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재기라 나쁜 말로 사재기지만은 14억 5천만의 인구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의 소비량 1년 소비량의 50%를 저장했고 또 돼지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옥수수는 70%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지금 세계 비축량은 평년과 비슷합니다. 근데 중국의 비축량을 빼버리면은 밀은 한 비축량이 전체 생산량의 20%, 옥수수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식량 가격이 굉장히 급등할 위험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식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선진국들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국토 면적이 큰 나라인데 대부분의 개도국, 아프리카 국가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식량을 수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사회적인 불안, 국가적인 불안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식량 파동과 식량 소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저기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나라들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레바논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요, 파키스탄 이런 데서 그리고 페루 같은 데서도 지금 식량을 구하지 못해 갖고 굉장히 그 사회적인 소요가 굉장히 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지방 이하 지방에서는 굉장히 식량의 5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에 있어서 사회적 불안과 또 한편 식량 위기, 영양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한 그 어린아이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로 식량난이 이렇게 막 심각했을 때 예를 들자면 뭐 소련 연방이 붕괴됐을 때 1991년이라든가 또 뭐
과거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그렇죠. 보통 식량난으로 촉발된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식량난 그걸 넘어서서 과거의 일들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다시 재현될 수 있죠. 특히 국지전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도국에서는 2008년도에서도 식량난이 났을 때 지금보다도 좀 좋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세계 한 35개국에서 정치적인 소요가 일어나갔고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필리핀, 뭐 스리랑카,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중동 국가들에서 많은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계 식량 문제로 인한 정치 불안정이 일어난다면은 세계 경제도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갖다 예측하기는 점점 더 어려운 현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매서스의 인구론이 다시 생각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라도 식량이 다시 이제 좀 증산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든가 뭐 기술이 발전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타겟책이 있었으면 하는데 혹시 호주 이렇게 좀 땅도 넓고 그다음에 뭐 인구는 적은 이런 나라에서 뭐 새로운 식량의 공급처로 바뀐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네. 호주가 터가 크고 농지 면적으로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호주는 가장 어려움이 있던 게 지난 10년간 가뭄으로서 농작물 수확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생산량이 한 10% 정도 증가됐고요. 올해도 생산량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크라이나 사태로서 세계 식량 가격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맞게 공급도 늘어날 텐데 호주에서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주에서는 곡물이라는 게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생산을 한다래도 수출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다시 건설해야 되고 철도를 건설해야 되고 저장 창고를 건설해야 되고 부두 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 10년간 가뭄으로 너무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료값이 너무 많이 뛰었다는 거죠. 비료라는 것이 천연가스로 많이 생산이 되는데 특히 러시아에서 주로 천연가스를 유럽에다 수출하고 전 세계로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수출을 제한했대죠. 국제결제은행에서 루블화를 갖다 제한하다 보니까 그 러시아가 맞설 수 있는 것이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랑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서 유럽에서는 무기질 비료의 가격이 한 4배가 뛰었고 전 세계가 3배가 뛰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전 세계 수확량이 농작물의 수확량이 평균적으로 10% 이상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 사태가 에너지난과 원자재 가격 폭등 그리고 전쟁난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개발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세계 식량 수급은 앞으로 3, 4년간은 굉장히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농산물이라는 것은 그냥 공산물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농경지를 경지 정리를 해야 되겠고 파종을 해야 되겠고 또 그것을 수확하려면 창고가 있어야 되겠고 농기계가 들어가야 되겠고 이것을 부두까지 수송하기 위해서는 철도나 도로를 건설하는데 이것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호주에서 굉장히 그 농업 기업들이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과거에 이제 식량난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야 인구가 10억 되면 식량난 온다니까? 네네. 뭐 20억 되면 위험해, 40억 되면 위험해.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인구가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식량난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한 생각을 하게 된 게 에이 지금까지 뭐 식량난 뭐 한두 번 얘기했어. 이거 뭐 단기적으로 잠깐 올해 뭐 한두 해 하고 끝나겠지. 이게 뭐 장기적인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앞으로 추세적으로 식량난이 계속 우리 인류를 위협하게 되는 사건으로 바뀐 건지 아니면 다시 정상화가 될 것인지 이 어떤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땐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신가요? 장기적으로서는 우선 굉장히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여태까지 그 멜더스의 인구론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극복을 했고 종자 혁신을 통해서 극복했지만 기후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식량 위기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4, 5년간은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식량 안보라든가 식량 위기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시했던 이유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자유무역주의가 굉장히 전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같이 수출 위주의 국가에서는 돈만 있으면 언제라도 식량을 사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 같은 것이 나왔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좋은 수송시설이 있다고 해도 트럭 운전사들이 트럭을 운전하지 말고 공급망이 완전히 교란이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통관하는데 한 3, 4일 걸리던 것이 2주씩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학에서 리쇼어링,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과거에 있던 지가나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그쪽에서 우리가 수입하던 것이 이제는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이게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식량 안보라든가 식량 주권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에게 주식인 기초 식량을 공급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쿠즈네츠 교수가 말씀하신 거는 후진국이 중진국까지는 그 농업의 발전 없이도 갈 수 있지만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들은 농업의 발전 없이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우리한테 주는 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식량 위기, 이상기후 또 그리고 전쟁이 만들어낸 현재 위기 상황을 좀 짚어봤고요.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한두봉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량 무기화가 이제 현실화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서 약간 벗어난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큰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ound 1, fight.